내 아들을 돌려줘. 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22년 동안 내 아들을 가로챘던 거야? 가로챘다고. 난 그 아이를 버린 적 없어. 오히려 당신이 내 아들을 잃어버린 거겠지. 닥쳐. 넌 그냥 불쌍한 고아 하나 주워 키운 거야. 내 피가 흐르는 애야. 내 집안의 후계자라고. 그래. 그럼 왜 22년 동안 그 피 한 방울 못 찾아 헤매쓰는데? 피가 중요해? 아니면 누가 진짜 부모인지가 중요해? 돈 한 푼 없는 내가 감히 내 아들을 키운다고? 내 더러운 식당에서 국이나 퍼주면서? 내가 국 퍼주는 손으로 내 아들 밥 먹었고, 내 아들 손잡고 밤새 아팠을 때 옆에 있었다. 넌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본 적 있어? 그만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웅기는 내 집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키울 자격은 없어. 자격이 없는 건 너야. 박 회장, 내 돈으로 그 아이를 가질 순 있어도 내 돈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살 순 없어. 내가 감히.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이어진 사람만이 가족일까요? 버려진 아이, 그리고 그를 받아들인 한 여인. 하지만 22년 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식당은 종로구에 있는 작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루하루 단골 손님들과 인사 나누며 살아가는 게 제 일상이죠. 식당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바쁘게 돌아가요. 주로 직장인들이나 근처 시장 상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몇 년째 단골이 된 손님도 많아요. 어떤 손님은 제 반찬 스타일이 어머니 음식 같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와서 밥을 드시고 가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이곳에서 남편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결혼 전부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가정에 소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퇴근하면 항상 제 식당으로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가곤 했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이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남산이나 한강공원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고 가끔은 지방으로 짧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둘만의 삶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조급해졌어요. 주위에서 슬슬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명절에 시댁에 가면 어른들이 은근히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셨죠. 병원도 다니고 몸에 좋다는 한약도 챙겨 먹어보고 좋다는 민간요법도 더 해봤어요. 친구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점쟁이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시험관 시술까지 고민했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쉽게 결정할 수도 없었어요. 시댁과 친정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임신 계획 있으셨나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네, 오래전부터요 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믿지 못하더니 나중에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인 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아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10월의 어느 쌀쌀한 새벽, 저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통이 길어서 힘들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산부인과에서 밤을 새우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를 처음 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행복이 제 것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의 이름을 용기라고 지었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우리 곁에 와준 아이라 앞으로도 용기 있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토록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신생아 시절에는 밤낮이 없었어요. 밤새 깨서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열이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용기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켜주리라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가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지만 부모가 된다는 게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괜히 불안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용기가 있는 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용기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선생님,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렇게 제 세상은 무너져 버렸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마지막으로 보내야 했어요. 화장장에서 작은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뛰어들 뻔했어요. 안 돼. 내 아이 내놔. 용기야. 엄마 여기 있어. 아들아, 나 없이 어떻게 가려고 해? 여보,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놔. 나도 같이 갈 거야. 안 돼. 용기야. 남편이 저를 붙잡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용기를 떠나보낸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하면 말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식당을 계속 운영했지만 음식 맛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좀 걷고 싶었어. 당신 술 마셨어? 응, 마셨어. 안 마시면 미칠 것 같아서.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용기가 보고 있잖아. 보고 있겠지.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진 걸 보면 용기도 슬퍼하겠지. 우리 다시 살아야 해. 용기 없다고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함께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고 함께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어요. 2008년 12월 3일 서울에는 올겨울 첫눈이 내렸어요. 아침부터 창밖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가게 앞 도로도 희끗희끗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손님들은 올해 첫눈이네. 눈이 온다고 해서 기쁠 것도 설렐 것도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날따라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무역회사 일이 요즘 바쁘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처럼 늦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성우 씨의 가족 되시나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지금 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툭 떨어졌어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달리는 내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심장마비로 그 순간 주위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요.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 도착 전에 이미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멀쩡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 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외쳐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저녁은 감자탕 먹자며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용기를 보낼 때처럼 울부짖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여보, 나왔어. 당신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오늘 가게에서 김치찌개 했는데 당신 좋아하는 거 어서 와서 먹어봐.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 후로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어요. 가게를 계속 운영했지만 전처럼 열정이 없었어요. 손님들에게 밥을 퍼주면서도 예전처럼 더 드릴까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말수가 줄었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느 날 친한 이웃이 가게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중에 가게 좀 팔고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는 게 어때? 왜 그래야 해? 여기 있으면 계속 힘들잖아. 용기랑 형부 생각만 나고 난 갈 곳 없어. 그리고 여기가 내 전부야. 하지만 언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한테 묻지 마.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겠어. 이후로도 주변에서 계속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날은 2013년 10월에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어요. 서울은 노랗고 빨간 은행잎과 단풍잎이 거리를 덮고 있었고 공기도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게의 문을 닫고 평소처럼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바로 집으로 가야 했지만 그날따라 머리가 복잡해서 일부러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가을 저녁 공기를 느끼면서 걸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 모퉁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가로등 아래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옷은 얇고 낡아 보였고 손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가방도 없었고
신발도 한쪽이 해져 있었어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얘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집에 안 가고 왜 이러고 있어? 집을 못 찾아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집이 어딘데? 몰라요. 엄마, 아빠는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길 잃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갈 곳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럼 어디 사는데? 원래는 삼촌 집에서 지냈는데 거기 더 이상 못 있어요. 왜? 삼촌이 저 싫어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담겨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여긴 너무 춥다. 따뜻한 곳으로 가자.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래, 밥부터 먹자.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가게로 다시 돌아가서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차려줬어요. 아이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먹을까 싶어서 안쓰러웠어요.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는데 불현듯 용기가 떠올랐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 나 맛있어 하면서 활짝 웃던 용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아이를 가까운 보호센터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섰을 때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왜 그래? 이모, 가지 마요. 여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어. 그래도 이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의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너무 작고 여린 손이었어요. 용기도 어릴 때 내 손을 꼭 잡고 했어요. 혹시라도 놓치면 엄마가 사라질까봐 꼭 붙잡고 있던 그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나도 내가 걱정돼. 하지만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야. 이모는 다시 안 올 거예요. 꼭 다시 올게. 저는 아이를 직원에게 맡기고 뒤돌아 나왔어요.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아이는 문 앞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왠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웅기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아이를 보호센터에 맡기고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님들에게 밥을 퍼준다 가도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밥을 허겁지겁 먹던 모습, 차가운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빛까지.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보호센터에 다시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태만 확인하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잘 지내고 있는지, 적응은 잘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웅기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이모, 웅기야, 잘 지냈어? 네. 웅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웅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갔어요. 보호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웅기는 원래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대요. 하지만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웅기라는 이름은 여기 와서 생긴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발견됐을 때 아이가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4년 전
대흥역에서 발견됐어요. 그때 겨우 4살이었어요. 부모님은요, 찾아봤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4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한겨울에 혼자 지하철역에서 발견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 저는 웅기의 작은 손을 다시 바라봤어요. 지난번보다 살이 조금 붙었지만 여전히 너무 여린 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주기적으로 웅기를 보러 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놀라더라고요. 보통은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사라지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저는 꾸준히 찾아왔으니까요. 저는 웅기와 같이 밥도 먹고 책도 읽어주고 주말에는 보호센터 허락을 받아 같이 공원에 나가기도 했어요. 아이는 점점 더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모, 나도 이모처럼 된장찌개 잘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중에 이모 가게에서 일할래. 응, 나 이모 가게에서 밥 만들 거야. 웅기는 항상 밝게 웃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쉽게 말했어요. 아이는 금방 적응해. 지금은 어리니까.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상처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호센터에서 웅기가 심하게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급하게 달려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웅기를 보는데 그 순간 어떤 감정이 확 밀려왔어요. 마치 몇 년 전 용기가 아플 때 병원에서 눈물 흘리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웅기를 내가 데려와야겠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웅이를 혼자 남겨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보호센터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웅기를 제 아들로 키우고 싶어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입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니, 정말 생각 잘 해봐. 왜 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혼자 키우기 쉽지 않아. 친구들도 친척들도 걱정이 앞섰어요. 보통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입양하지 혼자서 키우겠다는 분은 많지 않아요. 입양 절차는 길고 복잡했어요.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가정 조사도 받아야 했어요. 과정이 길어질수록 주변에서는 계속 걱정을 했어요. 다들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난 확신이 있어. 웅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모, 응? 그래, 이제부턴 엄마라고 해도 돼? 그럼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지, 이제부터 내가 살 집이야. 저는 웅기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면서도 뭔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제 앞에 서서 물었어요. 진짜 여기서 자도 돼요? 당연하지. 이 방은 내 방이야. 아무도 나한테 나가라고 안 해요. 웅기야, 이젠 여기서 나갈 필요 없어. 여기가 너의 집이야. 그리고 나는 내 엄마야. 그 말을 하자마자 웅기는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그 작고 여린 몸이 이제는 제 품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웅기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웅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2021년 겨울 웅기는 서울에 있는 한
산연제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 날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진짜 우리 웅기 대단하다.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일만 남았지. 그래. 근데 대학 가면 용돈도 많이 필요하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나 공장 알바하려고. 공장. 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웅기가 다닐 예정이던 대학은 국립대라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생활비까지 합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가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너 알바는 천천히 찾아봐도 돼. 굳이 공장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엄마, 그냥 카페 같은 데서 하면 시급이 낮아서 생활비 감당이 안 돼. 공장은 시급도 높고 주말 특근하면 돈도 더 벌 수 있어. 그래도 위험하잖아.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나도 내 생활비 정도는 내가 벌어야지. 그래도 하지만 웅기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결국 웅기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웅기는 주말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학업과 병행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2022년 4월 15일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웅기 어머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웅기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자세한 건 오셔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온갖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설마 이번에도 나를 두고 떠나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저를 수술실 앞까지 안내했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공장에서 기계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절단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절단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이 다리를 잃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왜 또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필 웅기야? 수술이 끝나고 웅기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병실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웅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웃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웅기야. 엄마, 울지 마. 나 안 죽었어. 그냥 조금 불편해졌을 뿐이야. 어떻게 울지 말라고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나도 포기 안 해. 그냥 다리 하나 없어진 거야. 나 살아있잖아. 웅기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그런 웅기가 너무 기특하고 또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혼자 울었어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웃기는 사고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2023년 가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피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고 나니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암세포가 이미 상당 부분 퍼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완치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운기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운기는 단번에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학교 휴학할게. 내가 이래서 치료비 마련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치료받기만 해. 안 돼. 내가 학교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나 살렸잖아. 이제 내가 엄마 살릴 차례야. 운기는 정말로 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벌기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든 내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운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운기는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만남을 하게 됐어요. 면접관으로 들어온 사람 중 한 명이 운기를 유심히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 그 사람이 직접 운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내가 태어난 연도가 2000년 맞니? 네, 맞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떨어진 적이 있니? 네, 웃기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 사람은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운기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난 22년 동안 내 아들을 찾고 있었어. 그게 저랑 무슨 내 생일은 2000년 7월 19일이지. 네, 맞아요. 내 이름은 원래 이준이었어. 넌 내 살 때 실종됐고 그 후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온기는 그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온기는 실종됐던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4살 때 가사도우미가 온기를 잠시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로 길을 잃었고 결국 보호센터에 맡겨졌지만 가족과 연결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기를 붙잡고 말했어요. 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찾아서 전운기예요. 제 이름은 이준이 아니라 운기예요. 그리고 전 지금의 제 가족이 있습니다. 운기는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혈연으로 연결된 아버지가 나타났어도 자기 인생을 지켜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가족을 찾고 싶었고 이제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이미 가족이 있어요. 무슨 뜻이야? 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그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평생 운기를 지켜주고 싶었고 운기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웃기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저를 선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내 삶은 몇 번이나 무너졌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친부의 도움으로 저는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치료받는 동안 운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은 컨디션 어때? 뭐, 늘 그렇지. 밥은 먹었어? 당연하지. 근데 엄마, 이거 비타민 좀 챙겨 먹어. 요즘 병원 밥만 먹어서 영양 부족일 거 아니야. 넌 내 걱정이나 해. 회사 일 바쁠 텐데. 굳이 매일 올 필요 없어. 엄마가 나 키울 때도 매일 챙겼잖아. 이제는 내가 엄마 챙길 차례야. 웃기는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2시간을 쪼개 병원에 오곤 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는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했어요. 몇 달 후 저는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골목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웅기는 회사 일이 바쁠 텐데도 틈만 나면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장사는 어때? 그냥 그렇지 뭐. 그런데 넌 이렇게 자주 와도 돼? 회사는 안 바빠? 바쁘신 하지. 근데 엄마 보러 오는 게 더 중요해. 참나? 너 이러다가 직장 상사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나면 뭐 어때? 엄마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내가 왔어요. 또 뭘 그렇게 한가득 사왔어? 돈 아깝게? 엄마, 나는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 거지. 돈 모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맛있게 먹으면 돼. 웅기는 어느새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엔 나에게 기대던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두 집 사이에서 흔들리지는 않을까? 웃기는 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가끔 걱정이 됐어요. 그 아이가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 가정을 모두 신경 쓰느라 마음이 지치는 건 아닌지. 어느 날 조용히 웅기에게 물어봤어요. 웅기야, 너 솔직히 힘들진 않아? 뭐가? 너한테 두 개의 가족이 생겼잖아.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나 해서. 엄마,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정말,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야. 그리고 친부는 이제야 만난 가족이고, 난 그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게 엄마와 나 사이를 바꾸지 않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다행이야. 엄마, 난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옹기의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이 다시 평온해진 것 같아요. 여전히 하루하루 바쁘게 가게에서 일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그날은 2024년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남에 있는 박 회장의 자택으로 갔어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웅기는 이제 제 가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웅기가 원하는 삶인가요? 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부모라는 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가 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웅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랑했습니다. 회장님도 웅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아이가 원하는 삶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회장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박 회장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있어요. 나는 정말 웅기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웅기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여느 때처럼 활짝 웃으며 들어왔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웅기야, 응? 엄마 왜 이제 내가 너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버지가 널 기다리고 있어. 넌 그 집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 엄마,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 웅기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한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가족, 엄마는 예전에 말했어. 가족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난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어. 그래도 넌 내 친아버지를 찾았잖아. 그분도 널 그리워하고 계셔. 응. 그리고 난 아버지도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게 엄마랑 나를 갈라놓을 이유는 되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웅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난 선택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날 키워줬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찾기 위해 22년을 헤맸고 나를 잃고도 여전히 그리워했어. 두 분 다 내 가족이야. 난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 나한테는 오직 한 명의 엄마가 있어. 그리고 그건 바로 엄마야. 이건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웅기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난 언제나 엄마 아들이야. 저는 웅기를 끌어안았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작고 여린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웅기가 가르쳐줬으니까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가게에 올 때마다 여전히 저를 챙겨주었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웅기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서 있는 웅기의 옆에는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엄마, 인사드려요. 이쪽은 지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웅기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왜 이제야 데려왔어? 타이밍을 보고 있었죠. 타이밍은 무슨 너 이제 30이야.
나도 이젠 며느리 좀 볼 때가 되지 않았겠어. 웅기는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고 지은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긴장했어? 아니요. 그냥 처음이라서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둘이 언제 결혼할 건데? 웅기와 지은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크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야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언젠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됐어. 너는 울기만 잘 챙겨. 전 어머님도 잘 챙기고 싶은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웅기의 아내가 아니라 나에게도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사람이었어요. 예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하객들은 웅기와 지훈이를 축복해 주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아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는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웅기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응? 웅기야,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은 신부한테 해. 나한테 하지 말고. 엄마, 진심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난 어디선가 외롭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웅기의 손을 꼭 잡고 등을 토닥였어요. 바보 같은 소리.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내게 와줘서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줘서.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용기야, 보고 있니? 네, 동생이 결혼했어. 이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도, 내 동생도 다 잘 지내고 있어.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로도 제 삶은 변함없이 흘러갔어요. 여전히 가게를 운영했고 여전히 손님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갔어요. 웅기와 지은이는 가끔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어요. 엄마, 요즘 가게는 어때? 뭐, 손님도 많고 여전히 바빠. 힘들면 말해요. 이제 엄마 혼자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됐어. 난 아직 건강해. 아들은 결혼한 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챙겼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걱정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거실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4명이 있었어요. 나, 용기, 남편, 그리고 웅기. 한 아이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또 한 아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서야 진정한 평온을 찾았어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살아온 길이 결코 쉽진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내게 남아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